아까 내가 하다가 만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는 항상, 시도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머릿속으로 상상하라고. 어떤 상황인가를. 이 소설하고 가장 비슷한, 시하고 가장 가까운 예술을 장르는 음악이에요. 음악, 노래. 그럼 소설하고 가장 가까운 예술 장르는 뭘까? 시는 대부분 음악, 노래로 많이 작곡이 됐죠. 유명한 시들이. 그럼 유명한 소설들은 뭘로 많이 제작이 됐지? 영화나 드라마, 그죠? 영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을 적에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장면을 영화로 찍는다면 어떻게 찍을까라고 그 영상을 머릿속에 떠올려. 그렇게 소설을 읽는 게 가장 소설을 잘 읽는 방법이에요. 저는 중학교 중3 때, 고1 때 한국 소설, 세계 문학, 전집, 세계 소설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읽었었는데, 그 소설 내용에는요, 중학교나 고딩 1학년이 읽어서는 안 되는 19금도 많아, 실은. 소설에 읽어보면은, 그죠?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그걸 다 떠올린 거야. 예를 들어서 세계 문학 전집을 사면 있는 영미 고전 소설 중에 유명한 작품, 폭풍의 언덕. 이란 작품이 있어요. 폭풍의 언덕. 아마 영문학 전공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 거예요. 그 폭풍의 언덕이라는 작품하고 테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테스. 이 두 작품이 자매가 쓴 거야. 테스는 에밀리 브론테라고 하는 영국 여류 작가고, 그 언니, 바로 위에 있는 친언니 샬롯 브론테가 썼던 작품이 폭풍의 언덕인데, 그 폭풍의 언덕이란 작품을 보면은 남자 주인공 히드크리프하고 다음에 캐티라고 미국 영국 쪽 그 여자 이름은 흔한 이름이지 굉장히. 이 두 사람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주인과 머슴 사이야. 여자가 주인 쪽 딸이고 다음에 이제 그 남자가 머슴 하인이야. 주소원에. 둘이 이제 성년이 되면서 사랑을 느껴. 그래서 틈만 나면 둘이 집 뒤에 언덕에 올라가서 뽀뽀하고 별짓을 다 해. 그때 나는 내 머릿속에다가 그 주인공 히드크리프를 나로 설정을 하고, 여자 캐티를 그 당시에 내가 좋아했던 헐리우드 영화배우 그 올리비아 하세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있어요. 우리 중3 때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에서 그 영화배우가 18살 때인가 17살 때 찍은 영화인데, 세상에 내가 처음으로 이쁘다라는 생각을 한, 홀딱 반했어 내가. 그래가지고 내 머릿속에는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내 머릿속에 영화가 돌아가. 그러니까 나는 올리비아 하세하고 뽀뽀 많이 했어요. 책 읽으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교육이 돼. 책을 많이 읽으니까. 그리고 또 좋은 건 뭐냐면 소설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들을 미리 경험을 하는, 내가 살지 못한 삶을 살아보는 그래서 소설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인생에서 어떤 상황이 닥쳐올 때, 그 상황이 굉장히 낯선 상황이 닥쳐올 때도 있어. 그럴 때 그 상황을 잘 적응하고 잘 해결해가는 그런 장점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설을 읽을 때, 물론 시험 문제에 나오는 소설을 읽어야 되겠지만, 이제는 소설을 읽을 때는 그렇게 머릿속에다가 내가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하세요. 그때 지금 이 소설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에 적합한 배우가 누굴까? 영화 감독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야? 캐스팅이지, 그죠? 그 성격을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영화 배우를 뽑아야 돼. 그러려면 그 등장인물의 성격부터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을 일으키는 주범이 누구야? 소설에서 바로 인물이지, 인물. 그래서 무조건 소설 시험지에 이제 소설 지문이 나와가지고 나올 때 거기에 등장인물이 나와. 그 등장인물이 사람 이름으로 나올 때도 있고, 인칭 대명사로 나나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아무튼 간에 등장인물이 나오면 무조건 얘 동그라미를 치든 밑줄을 치든 쳐놓고 얘 뭐 파악해라?
성격 파악이다, 성격. 다음에 이 상황 속에서의 얘의 심리 상태를 파악해라. 요거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왜? 어차피 우리 인간 세계도 사건을 일으키는 존재는 우리 인간이잖아. 인간, 사람들. 사람이잖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주범이 결국은 잡혔다고 그러죠.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잡힌 거야, 이게. 열 몇 명을 살해했다고 그러는데 그 열 몇 명을 살해한 그 사람도 결국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야, 사람. 그래서 그런 대형 사건이 밝혀질 때마다 연쇄살인범 특히,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심리학자나 프로파일러들이 그 사람의 심리를 연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범인을 좀 찾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소설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성격이나 심리를 잘 파악을 해. 그래서 소설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출세를 해. 왜? 상황 파악을 잘 하거든. 왜? 상사들 성격을 딱딱 잘 알거든. 거기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이 중에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회사에서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러면 상사가 그래. 야, 니들 먹고 싶은 거로 먹어. 누가 니들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그렇게 자유로운 상사가 어딨어. 그래도 그렇게 해도, 상사가 그렇게 해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 상사가 평상시에 무슨 음식을 좋아했어. 이것부터 따지기 시작을 해. 그래서 그거 먹고 싶다고. 내가 그거 지금 먹고 싶다고. 상사가 맞아, 나도 그거 먹고 싶었는데 야, 쟤 나랑 맞네 코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출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읽을 적에 그냥 막 읽지 말고, 내가 비문학도 그랬잖아. 그냥 막 읽지 마라. 꼭 포인트를 찾아가면서 읽어야 돼. 그때 포인트를 찾을 게 뭐예요? 소설에서는 등장. 그래서 등장인물이 나오면 이 인물이 그 작품 안에서 현재 어떤 성격인지, 어떤 심리 상태인지 이거를 꼭 파악하는 훈련을 해라.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요. 다음에 이런 등장인물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건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일어나. 그런데 이 등장인물들이 뭘 하니까 사건이 일어나? 바로 갈등을 하니까. 갈등. 그래서 소설의 삼총사, 사건, 인물, 갈등이야.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현대 소설을 분류하는 방법. 현대 소설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 소설이 어떤 작품인가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 현대 소설은 이렇게 분류하면 돼. 사건 중심적인 소설인지, 인물 중심적인 소설인지, 갈등 중심적인 소설인지. 그래서 처음에 몇 줄을 읽어보니까 갈등 중심으로 가는 작품 같아. 그러면 문제 뭐가 나와? 갈등에 관한 문제가 나와. 사건 중심적인 소설 같아. 문제 뭐가 나와? 사건, 즉 작중 상황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와. 인물 중심으로 가는 작품이야. 뭐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 고전소설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고전소설은. 뭐냐? 고전소설은 꼭 얘네들 중심이야. 갈등은 정해져 있어. 고전소설은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 항상 고전소설은 선과 악의 갈등이야. 흥부와 놀부의 갈등, 춘향이와 변학도의 갈등, 이렇게 갈등이 딱 선과 악으로 다 구분이 돼 있어.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도 이 고전소설 스타일의 갈등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딱 구분이 돼. 송중기가 나왔어. 송중기가 살인 강도로 나왔어. 그리고 다른 사람, 뭐 김윤석 같은 사람이 형사로 나왔어. 우리는 누구 편? 송중기 편, 그죠? 악이 선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려. 하지만 그러면 김윤석은 뭐가 돼? 동시에 그쪽이 악이 되는 거야. 주인공은 김윤석이겠어, 송중기겠어. 요즘 트렌드로 보면 송중기겠지, 그지? 잡혀 안 잡혀? 잡히더라도 송중기는 끝까지 살아남겠지. 주인공이니까. 그리고 은근히 보면서 누굴 응원을 해? 관객들은 송중기를 응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영화는 그렇게 선과 악이 딱 대립이 돼요. 그래야 재밌거든. 그런데 영화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1980년대 중반에 양철북이라고 하는 영화가 우리나라에 이제 독일에서 만든 영화, 옛날에 만든 영화인데,
그게 금지됐다가 올림픽 때쯤 그게 들어왔어요. 해금이 돼가지고. 그래서 베를린 영화제 수상도 하고 유명한 영화예요. 어쨌든 예술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영화인데 그런 영화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많이 몰려갔어.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다들 한다는 소리가 저기 뭐가 재밌어? 왜? 극명하게 선과 악의 대립이 없어. 뭐가 좋은 놈인지 뭐가 나쁜 놈인지 누가 주인공인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지금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질 않아. 뭔가 다 애매모호해. 뭔가 짚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재미없다 그래. 좀 영화 평론가 수준,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 문학을 전공했다든지 영화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아, 저 영화는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대중들은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 그 영화가 재밌다고 할 사람이 별로 없죠, 그죠? 솔직히 이번 이번 칸네에서 수상했던 그 우리나라 영화 뭡니까? 그 기생충. 그 영화도 딱히 그렇게 재밌는 영화는 아니에요, 그죠? 아마 대부분 그랬을 거야. 기생충 칸네에서 수상을 했대. 우르르 가서 봤어요. 근데 1000만 넘어서 안 넘어서 기생충. 내가 알기로는 1000만이 조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00만 가까이 가긴 갔는데 그 간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꽤 오래 걸렸어. 중요한 건 그 영화, 그런 예술 영화들은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 주제가 뭐냐, 이걸 파악해야 돼. 근데 대부분 우리 영화를 보는 일반적인 대중들은 뭘 파악을 해? 송중기 파악하러 송중기 보러 가는 거야. 그죠? 거기 주인공 보러 가는 거야. 따지고 보면은. 아직도 그래요, 영화는. 근데 현대소설은 그렇게 선과 악의 대립이 딱 이제는 그 선이 없어. 복잡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갈등 구조가 고대 소설은 딱 둘이 해, 둘이. 근데 현대소설은 둘이 하는 게 아니라 셋이, 넷이 막 한꺼번에 붙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놈이랑 갈등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난이도로 본다면 고대 소설에 비해서 현대 소설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고대 소설은 인물과 사건 중심으로 가요. 보세요. 고대 소설 제목들 보세요. 춘향전, 흥부전, 심청전, 홍길동전 다 사람 이름이야, 그죠? 거기다가 그 사람 이름 안에 성격이 다 들어와 있어. 그 성격을 이용한 장명법이야. 춘향, 봄의 향기와 같은 여자요. 심청, 마음이 맑은 여자요. 길동, 뭔가 길하게 될 놈이야. 흥부, 흥할 놈, 놀부, 노는 놈, 이렇게 다. 성진, 구운몽의 성진, 성품이 참된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스님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 이름만 봐도 그 사람 성격이 딱딱딱딱 드러나. 그렇게 고전소설은 쉬워. 단지 고전소설이 어렵다는 거는 지금 쓰지 않는 단어들, 말투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전소설은 어떻게 파악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설들이 있어. 흥부전, 춘향전, 심청전, 별주부전, 구운몽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있죠. 그걸로 해, 그걸로. 시험 문제 어떤 고전소설이 나왔어. 그럼 그 고전소설을 읽으면서 내가 모르는 소설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읽으면서 이 작품은 어느 쪽인가? 흥부전 쪽인지 심청전 쪽인지 춘향전 쪽인지 스토리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걸 떠올려. 그렇게 딱 봤더니 얘가 구운몽 쪽으로 가고 있어. 이게 꿈 얘기야, 꿈 얘기.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구운몽을 떠올려, 머릿속에다. 그리고 그 구운몽하고 내가 읽고 있는 작품을 이렇게 맞춰보세요. 그럼 거의 다 맞아요. 결국에 그 고전소설의 영웅소설이라고 있지. 홍길동전 같은 영웅소설. 그 영웅소설도 정해져 있죠. 옛날 영웅 신화서부터 나타났는데, 이 영웅소설은 그 영웅이 가지고 있는 그 플롯이 있어, 소설이. 첫 번째, 영웅은 늘 신비하게 탄생을 해. 탄생부터가 신비해. 주로 우리나라의 이 건국 신화에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시조들은 조류 아니면 파충류가 많아. 우리 조류나 파충류야. 다 알에서 태어났어. 그죠? 대부분이. 그리고 꼭 4살쯤 되면 뭔가를 해. 모차르트가 4살 때 피아노 쳤다며. 주몽은 4살 때 활을 쏴가지고요, 엽전 3개를 뚫었대요. 엽전 3개를 던지고 활을 쏘면 그 3개 군용을 다 뚫고 지나갔대. 활이 무슨 움직이면서 지나가나? 뭐 그런 식으로 뭔가 4살 때쯤 되면 신기한 능력을 보여. 그리고 이 영웅들에게는 고난이 닥쳐와. 그것도 죽을 고비가 와. 그런데 꼭 누가 있어?
조력자가 있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살아나. 그리고 꼭 막판에 뭐를 해?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큰 일을 해. 그러니까 영웅이 되지. 그런 플롯을 갖고,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조선시대 말기까지 오면서 변한 게 없어. 영웅소설에. 그런 식으로 단순해.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현대소설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건 중심으로 가냐, 인물 중심으로 가냐, 갈등 중심으로 가냐인데, 문제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소설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사항이야. 세 가지가 다 나타나는데 그 중에 뭐가 더 많이 나타나냐, 뭘로 가냐, 이거에 따라서 소설의 종류가 현대소설은 정해지고 문제 유형도 나와요. 대부분 그래서 고전소설은 뭘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 이거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 아니면 좀 더 어렵게 나온다면 요거. 근데 어차피 고대 소설의 등장인물은 성격이 정해져 있어.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런데 이제 현대소설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역순이죠, 반대로. 문제 풀기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그 다음 어려운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아무튼 간에 시험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소설이 나왔어요. 특히 현대소설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앞에, 첫 번째 줄을, 앞에 뭐 두 줄, 처음에, 첫 부분에 등장인물이 나와. 그럼 첫 부분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성격은 꼭 파악해. 첫 부분에 나오는 최초로 등장하는 인물이 그 작품의 주인공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자, 이제 밑에 해봅시다. 사건, 소설의 구성 다 설명했어, 내가. 다 설명했어요. 그때 이 소설은 단편 소설을 내더라도 우리 시험지는 전문이 다 못 올라와. 어느 한 부분을 발췌해서 올라오죠. 그죠? 시는 전문이 다 올라와. 어지간한 시는. 왜? 시는 짧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 많이 발췌가 되냐. 내가 어떤 소설을 읽는데 이 소설이 시험 문제 잘 나온대. 근데 이 소설을 스토리를 다 기억하는 왜 소설이 많은, 나도 이게요, 작품마다 등장인물 이름이 나도 이제 헷갈려. 하도 많이 읽어봐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읽다 보면은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 이 소설 중에서 어느 부분이 발췌가 잘 되니까 그 부분은 특히 더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위기 끝날 때쯤서부터 해서 작품이 끝날 때까지.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최근에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이 지문 앞에 뭐가 있어? 앞부분의 줄거리, 그래가지고 앞에 좀 내용이 있어. 그때 앞부분의 줄거리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있지요? 두세 줄. 무지하게 중요해요. 최고로 중요해. 그 앞부분의 줄거리, 그 부분이. 그 앞부분의 줄거리는 앞에 나왔던 내용을 시험관이 요약한 거 아니야.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담겨져, 소설에 대해서. 자, 다음에 또 어느 부분이 잘 나오냐? 이 부분이 잘 나와. 시작점서부터 전개 막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여러분들 영화에서 5분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5분의 법칙? 뭐냐면 영화는 시작하고 5분 동안을 봐야 돼. 그 5분이 결정을 줘. 그 앞에 5분을 못 보면 뒤 가서 연결이 안 돼. 소설이 그래, 소설이. 그래서 요 앞부분이 또 출제가 잘 돼. 요런 데서 출제가 많이 되니까 혹시 여러분들 소설을 읽더라도 그 앞부분, 시작 부분하고 다음에 이제 절정 가서 마지막 이제 끝나는 그 원절이, 여기는 꼭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밑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에 구성의 유형에 아까 설명했었죠. 딸의 평면적 구성, 순행적 구성. 이건 시간 순서대로 구성하는 거고, 주로 고전 소설에 많이 쓰였던 좀 기교가 없는 그런 구성법. 따라합니다. 입체적 구성, 역행적 구성. 요거는 시간 순서가 뒤바뀌는 겁니다. 뒤바뀌는 거. 그래서 역행적 구성하는 작품을 집어넣어놓고 어떤 문제를 많이 내냐면, 거기 사건 몇 개를, 한 4개 정도를 밑줄 쳐놓고 이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맞추라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기도 해요. 그리고 뭐 순서를 맞추라는 문제도 있고, 순서 맞추라는 문제 중에 좀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나와. 다음 4개 사건 중에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은 이렇게 묻기도 해.
자, 다음에 액자식 구성. 이거 좀 알아야 돼요. 액자식 구성. 요 그림은 지울게요. 액자 소설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프레임 스토리라고 그러고, 액자 소설. 액자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지. 여기에 이제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게 들어가고, 이건 액자 틀이고. 그래서 요건 틀. 요거는 내용물. 액자 구성은 뭐냐? 틀에 해당하는 이야기, 스토리가 하나 있고, 내용에 해당하는 스토리, 이야기가 하나 있고. 페이지 넘기면 이 그림이 있을 텐데요.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 그 그림 비슷한 거 있죠. 안 이야기.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이야기를 틀 이야기라고 하고,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이야기를 내용 이야기, 이야기만 붙이면 돼. 어차피 소설은 이야기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이렇게 액자에다 넣어서 보관할 적에 액자가 중요해요? 이 그림이 중요해요? 액자는 너무 화려하면 안 돼. 왜? 그 안에 있는 사진이나 그림이 죽어. 나는 도대체 그 심리 상태를 모르겠어. 우리 여자분들, 왜 꼭 그렇게 이쁜 꽃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지. 꽃 때문에 지가 죽어. 그렇지 않아요? 무지무지하게 이쁜 꽃만 보면 거기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래. 근데 문제는 뭐야? 그 꽃 때문에 자기가 죽어. 근데 왜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지. 우리는 풍경이 좋은 데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라 해서 주면은 대부분 인물 사진을 안 찍고 풍경 사진을 찍고 인물은 요만하게 찍어. 이게 우리 한국인의 심성인가 봐. 옛날 우리 한국인들이 산수화 그릴 때도 보면 사람은 요만하게 그리잖아. 그죠? 나는 지금 나를 찍으라고 준 건데 카메라를 나 좀 찍어봐 그러고 주면은요, 꼭 나는 그 사진에 진짜 요만큼 밖에 차지를 안 해. 그리고 한참 막 걸려야 겨우 얼굴이 다 깨져서 보이지. 내가 사진을 찍을 때는 누가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내가 물어봐. 풍경을 찍을까요? 아니면 당신을 찍을까요? 그럼 저 찍어주세요. 그럼 최대한 얘를 살려서 찍어줘. 제가 이제 카메라를 만진 지가 한 15년 돼요. 그래서 사진 취미도 있거든. 그럼 풍경이 이뻐요? 그러면 속으로 그래. 너 빠져 그러면. 풍경만 찍으면 되지. 뭐하러 저를 찍어.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액자가 있을 때는 내용이 아름답고 내용이 빛나야 돼. 그러니까 액자는 뭘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내용을 위해서, 그림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이 이야기도 그래요. 플롯이 몇 개? 2개야. 여기 플롯 하나, 여기 플롯 하나. 근데 진짜 주제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는 여기 이야기, 여기 이야기, 여기 이야기. 그래서 시작을 틀 이야기에서 시작을 해요. 이렇게 시작해서 내용 이야기로 들어가. 그랬다 다시 내용 이야기를 끝내놓고 다시 틀 이야기로 나와서 내용이 끝나요. 그러니까 플롯이 2개야. 대체적으로 틀 이야기를 1이라고 그러고 내용 이야기를 2라고 한다면 틀 이야기 발단, 다음에 전개. 틀 이야기의 전개 부위에 뭐가 껴들어가? 여기에 내용 이야기, 플롯이 껴들어가. 그래서 발단 2에서부터 결말까지 여기 껴들어가. 그리고 이제 뒤에 다시 나와. 틀 이야기로. 다시 나온 틀 이야기에 플롯이 또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위기 1, 절정 1, 다음에 결말 1인데 여기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 왜? 대체적으로 소설의 주제는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여기서. 절정에서, 그죠? 근데 지금 액자식 구성에서는 이쪽 이야기는 주제가 별로 없는 쪽이야. 이쪽 이야기가 주제가 있는 쪽이야. 그러다 보니까 틀 이야기에서 위기 절정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야기 구성상. 이렇게 구성되는 거. 대표적인 게 바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작품 구운몽. 김만중의 구운몽. 꿈이야기죠, 꿈이야기. 원래
이 구운몽 스토리가 이래요. 성진이라고 하는 삼위승이 있었어. 삼위승이 뭐야? 아직 중이 안 되고 중이 되려고 이제 공부하는 스님을 삼위승이라고 그래. 삼위승인 성진이 있었는데 그의 스승이 육관대사라고 하는 큰 스님이 있어. 이때 육관대사가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라서 이 육관대사가 중국 당나라 배경이 동종호라고 하는 유명한 호수가 있어요. 중국에 동종호수가에서 이 육관대사가 설법을 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설법을 듣느라고 막 되게 시끄러워. 그래서 탄생한 말이 야단법석이야. 한자성어 야단. 들에다가 스님이 설법을 하려고 단을 쌓아놓고 법회를 베푼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 한자성어가. 근데 유명한 스님이 뜨면 사람들이 무지하게 모여가지고 무지하게 시끄러워. 그래서 야단법석이 그런 뜻으로 바뀌었어. 한자성어가. 그러고 있는데 동종호의 용왕님이 그 유명한 육관대사가 온다니까 이 용왕님도 육관대사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저 뒤에 사람들 몰래 유명하니까 이 사람도 사람 눈에 띄면 자꾸 사인해주고 그렇잖아. 뒤에 앉아가지고 육관대사의 설법을 듣고 있는데 육관대사가 눈이 좋아. 저 뒤에 있는 용왕을 봤어. 설법하는 내내. 그러고 나서 이제 절에 돌아와서 제자 성진에게 거기 용왕님이 오셨는데 내 설법을 들으러 네가 가서 고맙다는 말씀 좀 전해드려라. 그래가지고 성진이 이제 용궁으로 가요. 가가지고 용왕한테 우리 스승님이 육관대사이신데 고맙다고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왕이 어이구 육관대사의 제자님이면 이 제자도 대단한 분 아니냐고 대단하니까 육관대사가 제자로 삼았을 거 아니냐고 해가면서 고맙다고 해가면서 이제 용왕이 술을 한두 잔 권해서 젊은 스님 성진이 술 한두 잔을 먹고 좀 얼근하게 취한 상태로 다시 산으로 이제 올라오는데 거기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어. 그 외나무 다리를 막 건너려고 하는데 저 반대편에서 이쁜 8명의 여자가, 선녀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서 반대로 오려고 부딪힌 거야, 둘이. 성진이 술도 한잔 했겠다. 이 사람도 젊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미인을 보니까 뭔가 마음이 동해가지고 미인한테 소위 말해서 수작을 걸어. 수작이라는 말도 뜻이 실은 어디서 온 말이야? 술을 주고받다란 말이 수작이에요, 원래는. 원래 뜻은 수작이 술을 주고받다요, 원래는. 근데 그것이 이제 나쁜 뜻으로 바뀐 거지. 그래가지고 이 8명의 여자와 성진 1명의 남자가 9명이 거기서 농담을 주고받고 남녀끼리 이제 약간의 희롱을 해. 그리고 이제 헤어져. 그리고 성진이 자기 방에 들어와서 부처님 앞에서 다 이제 기도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부처님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아까 그 8명이 떠오르는 거야, 자꾸. 그죠? 참, 내가 이렇게 이 젊은 나이를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보내야 될까? 아까 그 8명이 미인을 보니까 이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러고서 술김에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듭니다. 그리고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이 성진이 바로 같은 당나라에 한 시골 동네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그 이름이 양씨 가문의 소유 놀러 다닌다는 뜻이에요. 그게 한자성어로 양소유로 태어나. 그러니까 그 양소유라는 등장인물은 평생 놀아. 평생 잘 놀아 아주. 얘가 영호골이야. 걔도 4살 때 뭘 해. 그리고 17, 18에 과거를 보러 가면서부터 이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과거를 보러 가면서부터 여자랑 엮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하여튼 얘만 여자가 봤다가 여자들이 다 뿅뿅뿅뿅 가. 그래가지고 8명의 처첩을 거드리고 이 친구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의 국무총리 승상까지 벼슬이 올라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초창기에 전쟁을 나갔어요. 전쟁을 나가서 대승을 거뒀어.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출세할 일만 남았는데 그 전쟁터에서 마지막 날 밤에 자고 있는데 내일 이제 집으로 가면 큰 벼슬을 받아. 자고 있는데 자객이 들었어. 그 자객이 그 패배한 국가의 자객이야. 근데 그 자객이 여자야. 적격 홍인가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인데 이 여자 자객이 잠자고 있는 그 양소유를 이제 죽이려고 자기 나라를 그렇게 멸망시켰으니까 딱 죽이려고 하는데
달빛을 받은 잠자는 양소희의 얼굴이 참 너무 멋있는, 거기 송중기야.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아까워라. 이거 죽이면,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 그래가지고 칼을 놓고 그 양소희가 자는 잠자리로 덤벼 들어갔어요. 그래서 양소희의 여자가 돼. 심지어 자기를 죽이러 온 자기까지 마음을 흔들게 하는 그런 남자가 미모를 갖고 있어. 그렇게 해서 평생을 회감 맞을 때까지 승상으로 너무너무 잘 살아. 8명의 미인인 부인들과 함께. 아까 현실에서 8명 팔손자 오봉에 연결이 되죠. 그러고서 이제 회갑잔치가 끝날 때쯤에, 그때쯤에 이제 양소희가 그래요. 부인들한테 내가 60평생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살았는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인생이 허무함을 느낀다. 인생 무상을 느낀다. 그래서 내가 내일부로 머리를 깎고 절로 가서 불도를 좀 닦아볼까 하는데 부인들 의견은 어떠시오? 그러니까 부인들이 네, 다녀오세요. 쾌히 허락을 해요. 그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지팡이 소리가 나. 육관대사가 온 거예요. 육관대사가 물어봐. 승상 나 모르겠소. 모르겠는데. 나 승상이랑 오래 같이 지낸 사람인데 모르겠소. 그쵸. 현실에서 같이 지냈지. 그러니까 양소희가 하는 말이, 내가 예전에 동종호숫가에 뭘 정벌하러 갈 때 동종호숫가에서 어떤 늙은 중 하나가 무슨 설법하는 건 내가 잠시 듣고 간 적은 그때 그 중 같은데? 승상이니까 이제 뭐 말 함부로 하겠지, 그죠? 그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이제 그 육관대사가 웃으면서 지팡이를 3번을 치면서 숭국이 당당, 숭당당 하니까 그 궁궐 같은 집이 다 사라지고 8명의 부인도 다 사라지고 원래 있던 그 조그만한 남자의 조그만한 방에 양소희가 이렇게 하고 쪼그리고 자다가 일어난 거예요. 꿈이구나. 우리 대사께서, 우리 스승께서 인생 무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꿈을 꾸게 하셨구나. 그리고서 대사한테 스승님, 이제 제가 뭔가를 좀 배웠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하다는 거 배웠습니다. 불도를 전파해 주시오. 그랬더니 이 육관대사가 좀만 기다려봐. 좀 있으면 손님이 올 거야. 말이 채 끝나기도 무섭게 손님 8명이 왔어요. 머리를 빡빡 깎은 8명의 여자, 선녀. 그러니까 전날 밤에 만났던. 그래서 이 9명이 육관대사의 명을 받아서 열심히 불도에 정진해가지고, 나중에 육관대사께서, 이제 다른 데로 떠나시면서 성진한테 네가 여기 큰 스님 해라. 내 뒤를 이어라. 그리고 성진은 큰 깨달음을 깨닫고 큰 스님이 돼가지고 8명의 비구니 스님과 함께 그 절을 이끌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구운몽인데, 이렇게 얘기를 구운몽의 중요한 것만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요즘 학생들이 그래도 재밌게 들어요. 그래서 내가 제발 좀 가서 책 좀 읽어, 책. 구운몽고 책 좀 읽어. 그 내용 내 그 블로그에 있어, 읽어봐. 그럼 학생들이 그래. 그건 재미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고전소설 나올 때마다 내가 옛날 얘기 해주듯이 해줘야 돼, 그죠? 얘기 듣고 싶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와. 내가 옛날 얘기 해줄게. 그런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 자, 보세요. 구운몽에서는, 여기가 틀 이야기. 이게 현실이야. 현실. 여기가 내용 이야기가 꿈이야, 그죠? 꿈. 인생무상이라고 하는 주제가 실현되는 곳은 여기. 이때 주인공은 이름이 성진이었어. 이때 주인공은 양소유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 승상까지 올라가. 승상이면은 황제 바로 밑에요. 끝까지 올라가.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죠, 나중에. 이렇게 액자식 구성은 우리 조선시대 중기에서부터 사용됐던 구성법. 이게 환몽구조라고 그래요, 환몽구조. 그래서 환몽구조.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숙종 때 쓰여진 작품인데 조선 전기에 쓰여진 작품도 있어요, 환몽구조로. 그 대표적인 작품이 그 우리나라 러브스토리에 해당하는, 또 생각이 안 나. 우리나라 러브스토리에
나올 거야. 요즘에 이제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이게 지금. 나올 거예요. 하여튼간, 구운몽. 운영전. 나 왜 이러냐. 운영전. 이건 조선시대 전기에 쓰여진 거예요. 얘도 환문구제. 꿈 이야기, 이렇게. 찾아 읽어보세요. 이 운영전은 러브스토리예요. 재밌어요. 자,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작품들, 김동리의 등신부라고 무녀도는 조금 요즘에 안 나오고 있고, 현진건의 고향, 김동인의 배따라기, 황순원의 목노미 마을이 걔가 이번에 국가직인가에 출제가 됐었죠. 다음에 이청준의 선악동 나그네,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박지원의 허생전, 김만중의 구운몽 같은 작품은 꼭 읽어봐야 되는 작품이에요. 꼭. 다음에 피카레스크식 구성 시작. 옴니부스식 구성. 네, 요거는 아라비안 나이트. 여러분들 아라비안 나이트가 어떻게 해서 탄생한 거야? 자기 부인을 무지하게 사랑하던 왕이 있었어, 아라비아에. 근데 부인이 병으로 죽었어요. 늘 슬퍼해. 우리나라 의자왕처럼. 의자왕을 무지하게 나쁜 이상한 왕으로 이렇게, 그거 박정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의자왕을 나쁜 놈으로. 아니에요. 우리 여자들이 보면요, 의자왕 같은 남자를 얻어서 시집을 가야 돼. 그저 자기 하나만 사랑해주는 남자예요, 그 사람이.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그 왕도 그런 남자예요. 항상 슬퍼, 부인이 먼저 죽어서. 그래서 조건을 걸어서 주변에서 이제 부인이 죽었으니까 새로운 부인을 맞이하라고, 옛날에는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왕이 싫어. 이제 어떤 여자도 싫어. 그래서 조건을 걸어서 왕이 그냥은 거부를 못하니까, 나를 재미있게 해줄 수 있는, 나를 웃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여자라면 내가 부인으로 맞이하겠다. 하지만 니들이 천거한 여자 중에 나를 그날 밤에, 하룻밤에도 재미있게 웃기지 못하면 그 여자는 죽인다. 그래서 이제 대신들이 여자를 한 명씩 추천을 해요. 여러 명이 죽었어요. 여러 명이 죽었어요. 이제 그 중에 주인공이 되는 여자가 이제 왕비로 추천이 돼가지고 그 첫날 밤을 보내는데, 왕이 재미난 얘기 좀 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라비안 나이트야. 그래서 하룻밤에 한 이야기를 해. 결말까지 다 나와. 이 플롯이 다 형성이 돼. 끝에 가면 꼭 다음에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드라마도 보면은 드라마를 우리가 꼭 이어서 보는 이유가 뭐예요? 끝날 때 꼭 다음 뭔가 궁금한 걸 만들어라. 그죠? 이렇게 그거를 열린 결말이라고 그래요. 열린 결말. 열린 결말을 쓰는 작품이 여기 박지원의 허생전이 열린 결말이야. 결말이 없어. 뒤에 뭔가가 이어질 것 같아. 영화도 그런 결말을 가진 사람, 그 영화들은 꼭 뭐가 나와? 신과 함께 2가 나오잖아요. 그죠? 속편이 나오잖아. 속편. 영화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매일 밤 이야기를 꾸려가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하나의 완성된 플롯을 갖고 있는 단편 이야기들이 조각 모여서 하나의 장편이 돼버려. 이런 구성을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그러고, 우리 시험 문제는 안 나와. 근데 왜 써놨어? 나와. 한 개가 딱 나와. 뭐가 나오냐? 봉산탈춤. 대본이 나와요. 이 봉산탈춤이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와. 선택지에 이 봉산탈춤, 이 작품의 특징하고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봉산탈춤이 나왔을 때는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다. 맞아. 맞다고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란 이 용어를 배우는 이유는 뭐 때문에? 봉산탈춤 하나 때문에. 봉산탈춤이 나왔을 때 혹시 설명에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다, 옴니부스식 구성이다, 이런 선택지가 있으면 맞는 답, 틀리는 답. 맞는 답이라고. 그게 맞는 답. 자, 다음이 인물. 거기 3번 등장인물을 가리키는 호칭이 나오면 밑줄 쫙 긋고 성격 파악에 주력해라.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고 써있고, 2번에 보면은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알죠? 주인공과, 다음에 반동인물은 주인공과 갈등을 하는 인물이 반동인물. 그럼 춘향전에서는 춘향이가 주동인물이고 변학도가 반동인물이에요. 다음에 이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을
주요 인물이라고 그래. 주요, 중요한 인물. 그럼 그 이외의 인물을 우리는 보조 인물이라고 그래. 보조 인물. 보조 인물도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그렇게 나누죠. 조연. 조연은 중요한 인물이야. 그죠? 조연. 그래서 조연상이 따로 있죠. 여우 조연상, 나무 주연상, 조연상 이렇게. 그 조연, 그것보다 좀 밑에 별 의미가 없는 보조 인물은 다 엑스트라라고 그러지. 그때 춘향전에서는 춘향이와 다음에 변학도가 주요 인물이야. 얘네들이 주인공 반동 인물이니까. 그렇다면 이도령, 월매, 다음에 방자, 향단이는 무슨 인물이야? 얘네들이 보조 인물이야. 자, 다음에 성격 변화에 따라서 따라해 평면적 인물, 정적 인물, 다음에 넘어가면 입체적 인물, 극적 인물, 발전적 인물, 네, 이라고 하는데 평면적 인물은 소설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성격이 안 변하는 인물. 대체적으로 고전소설에 이런 인물이 많이 나와요. 대체적으로 고전소설에 흥부 처음부터 끝까지 착해. 춘향이 처음부터 끝까지 절개 지켜. 그죠? 심청이 처음부터 끝까지 효도를 해. 거의 고전소설의 등장인물들은 성격이 잘 안 변해. 소설이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인물을 평면적 인물이라고 그러고, 성격이 변하는 인물들이 주로 이제 현대소설에 나타나요. 그런 인물들을 입체적 인물이라고 한다더라. 알고만 계세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알고만 계셔, 그냥. 자, 다음에 따라합니다. 전형적 인물. 요게 중요해요. 전형적 인물. 자주 나와. 요 용어가 자주 나온다고, 시험에. 솔직히 여러분들,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에서 입체적 인물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시험 문제는. 왜? 첫 번째, 우리 시험에 나오는 대부분의 소설들이, 특히 현대소설은 단편소설이 많고, 그죠? 단편이면 단편, 중편, 장편의 기준이 뭐야? 단편은 1년 이내에 일어난 일, 주로. 중편은 한 5년, 10년 이내에 일어난 일. 장편은 한 세대, 두 세대에 걸친 일. 장편보다 더 긴 대하소설은 두 세대, 세 세대에 걸친 일. 토지 같은 작품은 세 세대에 걸친 한 집안의 역사를 얘기하는 그런 소설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성격이 5년, 10년 사이에 잘 안 변해.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최근에 성격 변했어요? 큰 충격이 있지 않은 한 성격 잘 안 변해. 근데 여러분들 태어나 지금까지 성격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그죠? 변하긴 변한 거 같은데 최근에 보면 안 변해. 이게 사람이야, 이게. 사람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편소설 중에서도,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단편소설 중에서도 일부를 또 발췌를 하잖아, 그지? 그죠? 그런 상황에서 입체적 인물이 탄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입체적 인물이 자주는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제 블로그 가서 내가 이제 알려주는 이건 꼭 읽어야 된다는 소설들 읽다가 보면 거기 밑에 설명해 보면은 누구누구가 입체적 인물이다 라는 말 나오잖아. 그럼 걔는 꼭 봐도 돼요. 왜? 잘 안 나오는 인물이거든. 그게 특이한 인물이니까 꼭 한번 봐둬야 돼. 전형적 인물은 뭐냐면 어떤 한 시대나 어떤 한 집단을 대표할 만한 인물을 전형적 인물이라고 그래. 바로 날 쳐다봐. 여기 남학생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청년을 대표할 만한 인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취준생, 우리 젊은 청년을 대표할 만한 인물 맞죠? 꼭 이 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 그죠? 여기 모여있는 사람 다 그렇잖아.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뭐 모든 청년들이 취업 준비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학생을 가지고 소설을 쓴다 할 때 이 학생은 바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청년이 될 수가 있지. 이게 전형적 인물. 자, 춘향이는 절개를 지키는 여인을 대표할 만한 인물. 심청이는 효도를 잘한 효자들을 대표할 만한 인물. 이렇게 어떤 집단을 대표하고 어떤 시대를 대표하면 그게 뭐예요? 전형적 인물. 이 소설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 형태가 바로 이 전형적 인물이에요.
각자가 자기 생각해보세요. 지금 나는, 여러분들은, 내가 아까 했잖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을 대표할 만한 인물들이에요. 다 하나하나가. 나는 대한민국의 현재 50대 중반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에요. 하지만 또 하나하나가 각자가 또 개성이 있죠. 그죠? 그때 이제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집단에 어울리지 않는 톡 튀는 인물들이 있지. 그런 인물을 주인공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김동리의 화랑의 후예에 나오는 황진사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인물인데, 그런 인물을 개성적 인물이라고 해요. 개성적 인물. 근데 대부분, 특히 우리 공시를 보러 온 학생들, 대부분이, 특히 공무원 준비를 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우리 청년들 중에는 좀 보수적인 경향이 짙은 학생들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공무원 되려고 하는 거야. 진보적인 사람들은 공무원 되려고 잘 생각 안 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대한민국의 청년 중에 약간 보수적인 그런 청년들을 대표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도 결국은 뭐예요? 전형적 인물이에요.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청년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는 인물들이 아니잖아. 그죠? 자, 거기 보면은 염상섭의 3대 꾸준히 나오는 작품이죠. 이 3대 역시 장편소설입니다. 그래서 전 작품을 읽기는 어렵고 줄거리만이라도 읽거나 블로그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조의관, 다음에 아버지가 조상훈, 다음에 손자가 조덕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조의관은 후한말 개화기 시절에 개화를 거부하는 전형적인 그 어떤 조선시대의 유교 사상, 전통적인 사상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전형적 인물. 다음에 조상훈 아들은 어줍지 않은 개화 사상파. 확실하게 개화 사상이 있는 게 아니라 어줍지 않게 개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쪽. 조덕기는 이 두 세대를 포용하는 쪽. 이렇게 이제 인물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성격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그게 편해요. 다음에 이상의 날개. 하여튼 이 이상이라고 하는 작가는 참 이상한 작가야. 그래서 이름도 이상이야. 그죠? 시도 참 이상하게 써. 오감도 한 아해가 무섭다 그리요. 둘째 아해도 무섭다 그리요. 셋째 아이도 무섭다 그리요. 뭐야 도대체. 13번째 아해까지 갑니다. 그리고 끝. 그러니까 무섭다 그리요가 다 그냥 그거로 그냥 쉬어 그냥. 또 이 이상의 시를 읽어보면요. 띄어쓰기를 안 해. 이 인간은. 소설을 읽으면 날개 같은 좀 희까난 좀 약간 변태스러운 그런 주인공이 나타나. 실제 변태예요. 여기 이상에 나오는 나라고 한 주인공이 실제로는 변태야. 이런 게 변태지 뭐 다른 게 변태겠어? 아무튼 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이 바로 이상문학상이야. 그래서 서점에 가면 매년 이상문학상 수상집이 매년 나오는데 그게 잘 팔려요. 또 희한하게. 네, 그만큼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짧은 시대, 짧은 세월에 작품도 많지가 않아. 이 사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현대문학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이상의 작품이 이해가 좀 안 되는 작품들이 많아, 실은. 다음에 갈등. 그래도 이상의 날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좀 이따 또 나와요. 갈등할 적에. 첫 번째 갈등. 인물 간의 갈등. 여기는 책에는 개인이라고 써 있는데 개인이라는 말을 인물이라고 바꿔도 돼. 같이 써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여기는 2번이네. 가장 전형적인 갈등. 전형적인 갈등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가장 많은. 이런 뜻이 가장 많은. 가장 대표적인. 대체적으로 고대 소설에 많이 나타나는 갈등. 사람과 사람이 갈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에서는 꼭 주인공과 주동인물과 뭐가 등장을 해? 반동인물이 등장을 해. 다음에 개인 내면의 갈등. 인물 내면의 갈등.
얘는 갈등의 대상이 누구야? 자기 자신이야. 그래서 주로 1인칭 시점 소설,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많이 나타나고, 다음에 심리주의 소설에서 많이 나타난다. 심리주의 소설이 뭐야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이 나와. 심리주의 소설이라는 건요, 인간의 내면 심리를 다루면 심리주의 소설이라고 그러는데, 인물 내면의 갈등이 내면을 다루는 거 아니야, 그죠?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거 아니야? 당연히 심리주의 소설이지. 세 번째, 의식의 흐름 기법이 많이 사용이 된다. 의식의 흐름 기법. 이런 말도 나와. 시험 문제 보면은 의식의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말을 최초로 썼던 사람이 가장 최초의 현대적인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예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이 말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무슨 얘기냐? 정상적인 인간의 의식은 항상 움직여. 유동적이야. 물이 한 군데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 썩어. 사람 의식도 한 군데 고여 있으면 썩어. 근데 의식이 썩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들, 특히 우리 여학생들, 이제 앞으로 저 신성한 어머니가 되실 분들, 나는요 이 성범죄자들 보면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성범죄를 저지를 대상인 여자를 자기 엄마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범죄 저지를 수 있을까? 자기 엄마도 여자잖아. 자기 누이 동생이나 자기 누나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성범죄 저지를 수 있을까? 자기 누나나 자기 여동생도 여자잖아, 그죠? 나는 여자들을 뭐라고 생각하냐? 어머니. 다 어머니. 다 어머니가 될 사람들 아니. 물론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아, 그건 정말 인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는 겁니다. 지금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망하게 생겼어. 인류 멸망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아이를 안 낳아서 인류가 사라지면 인류 멸망의 날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꼭 해야 될 신성한 인간으로서의 의무가 뭐요? 애 낳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죠, 그죠? 인류가.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취업하시고 그리고 결혼하시고 꼭 애는 최소한 한 명씩은 낳아. 그리고 3명까지는 낳아도 돼. 괜찮아. 이제 앞으로 공무원들은요 육아휴직 같은 거 무지하게 많이 줘. 공무원,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공무원이 된 자는 출산을 3명 이상 한다. 이 조건에 출산을 3명 이상 10년 이내에 못하면 공무원 잘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3명 이상 난 사람이 공무원 시험 본다. 가산점 평균 20점 주기. 무조건 합격이지 뭐. 조금만 공부하면, 그지? 그게 우리 국가에 가장 충성하는 일이 지금 애 낳는 일이에요. 애를 낳았는데 이제 애가 2-3살쯤 돼. 2-3살쯤 되면 이 애가 어떤 상황이에요? 무지하게 산만하고 무지하게 발성필 상황이야.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 집 애가 책을 꺼내더니 2-3살 먹은 애가 책을 탁 펼치고 앉아가지고 탁 책을 봐. 뒤에서 엄마가 이름을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책만 봐. 그때 경험이 없는 젊은 엄마 아빠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의 천재야. 대부분의 천재는 자폐증 환자입니다. 자폐증 초기 증상이에요, 그게. 의식이 흐르지를 못해.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체계만 고정돼 있어. 바깥에서 부르면 대답을 해야 될 건데, 이렇게. 정상적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요. 엄마 장난감 사줘. 저거 사줘. 미쳐요. 마트 가면은, 그죠? 그래서 하나씩 사줘. 그거 좀 갖고 놀다가 옆에 다른 애가 또 딴 걸 갖고 오면, 엄마 저거 사줘. 저거 이게 막 10분 전에 사준 거 막 집어던지고 저거 사달래 또. 그게 정상적인 아이야. 그래가지고 그게 비정상인 줄 알고 애를 데리고 정신과에 가요. 우리 선생님 저희 애가 너무너무 산만해가지고 무슨 산만한 무슨 병이 있다면서 그 병에 걸린 것 같아. 아니, 걔가 정상이야. 잘 적에 건강한 아이들은요 한 바퀴 돌아요, 밤새. 몸이 마치 시계처럼. 근데 요렇게 하고 자는 애, 안 움직이고 요렇게 하고 가만히 자는 애들, 그냥 분명히 몸에 이상이 있는 애들이에요. 잘 때조차도 산만해, 건강한 애들은. 실제로
그러니까 산만한 시기에는 산만해야 돼. 얼마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을 때예요. 그죠? 산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걸 보고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 착각을 하고 우리의 천재라고 그냥 내버려 둬. 걔 분명히 나중에 자폐증 환자 돼. 큰일 나요, 그거.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일이 상황이 발생을 하면 우리의 천재야 하지 말고 빨리 병원부터 데리고 가야 돼. 알겠지? 큰일 나요, 그거. 그렇게 의식은 흘러야 돼. 지금 여러분들도 수업에 무지하게 집중하는 척 합니다. 표정은, 속으로는, 이따 점심 뭐 먹지? 배고픈데 저희 씨 왜 이렇게 안 끝내지? 나도 열심히 수업하는 척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도 해가면서 수업을 해요. 그죠? 솔직히 그렇잖아. 그지? 사람이, 여기만 빠져 있을 수 없잖아. 여러분들 중에는 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아침에 나올 때 5만원짜리 지폐 하나를 책상에다 그냥 나도 모르게 놓고 나왔는데 저거 동생이 분명히 가져가가지고 저 발뺌 할 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든 내가 집에 가서 빨리 수업 좀 일찍 끝내주지. 빨리 가. 그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5만원이 중요하지 지금. 그런 생각들 해가면서 수업 받잖아. 그죠? 그게 뭐요? 정상적인 인간은 의식이 움직여요. 흘러 항상. 이거를.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하면은, 머릿속에서 어떤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하면, 그건 설명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철학자이거나 심리학자예요. 그럼 문학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이 머릿속에 우리 심리, 내면 세계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세계야. 이거를 어떻게 반대로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요. 뭘로? 형상이 있는 놈으로 형상화시켜. 그래서 문학작품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인간의 내면의 심리가 움직이는 거, 이거를 구체화시키고 문자로서 형상화시켜서 발표한 작품들을 의식의 흐름 기법을 쓰는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이상의 날개와 오상원의 유예라고 하는 두 작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상의 날개를 보면은 읽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방이 나와. 방. 여기 내 방, 여기 아내의 방. 내 방은 출입구가 없어. 아내의 방은 출입구가 있고 창도 있고. 나는 바깥으로 나가려면 내 방과 아내의 방 사이에 있는 쪽문을 통해서 나가야 돼. 그때 이 내 방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아내의 방은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공간. 어떤 스트레스? 성적인 스트레스. 바로 프로이트가 그 연구를 한 인간의 심리가 바로 어떤 측면에서의 인간의 심리? 성적.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은 알지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이 몽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 몽정. 그 몽정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썼던 사람도 프로이드야. 그런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그런 이론적인 내용을 소설로 풀어서 형상화시킨 게 바로 이 작품이에요. 그때 이 내 방은 뭐요? 방은 형상이 있는 거 아니야? 형상이 있는 거. 내 방은 머리 위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모습. 아내의 방은 내가 스트레스를 풀 때의 모습. 그래서 나라고 하는 주인공은 아내의 방 가서 스트레스 풀고 내 방 가서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모든 정상적인 인간은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고 풀 때가 있지요. 근데 내가 여기에 있을 때 여기가 문이 딱 닫혀버려. 나가질 못해. 그래서 이 공간과 이 공간이 쪼개져 버려. 이 의식과 이 의식이 쪼개져 버려. 이걸 뭐라고 그래? 심리학에서 정신 분석학에서는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래. 정신이 쪼개졌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못 가.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병원에 가면 딱 두 종류밖에 없어. 정신병 환자는 첫 번째, 하루 종일 웃고 즐거운 사람. 두 번째, 하루 종일 울고 슬픈 사람. 둘 중에 하나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갇혀서 여기서 정신분열이 일어난 사람은 그 이후로부터는 하루 종일 슬퍼, 괴로워. 이쪽에서 있다가 여기서 쪼개졌어, 의식이.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웃어. 그렇게 생기는 게 정신분열증.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왔다 갔다 해야 돼, 왔다 갔다. 우리 현대인들이 대체적으로 한 70%가 이쪽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의 90% 공부하니까, 그죠? 어쩌다 가끔씩 이제 소주 한잔하고 노래방 가죠? 풀죠, 그죠? 네, 그런 인간의 의식, 내면의 의식 세계를 소설로 형성화해준 그런 작품이 바로 이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이에요. 자, 다음에 개인과 사회. 네, 개인과 사회. 세 번째, 인물과 사회. 사회,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 구조, 사회 체제와의 갈등. 제일 중요해.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와, 이게. 결론적으로. 이런 갈등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소설, 최초의 소설이 바로 허균의 홍길동전.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은 누구랑 갈등을 했어? 임금이랑 했어? 아버지랑 했어? 형이랑 했어?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까 형하고 아버지랑 갈등했는데 한 게 아니지, 그지? 허균이 갈등을 한 게 바로 뭐요? 조선시대의 사회체제였던 신분제. 그래서 신분을 철폐한 평등한 이상국가를 건설하려고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세우죠.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체제, 봉건주의 체제, 왕이 있는 체제를 거부한 게 아니야. 왕은 있어야 된다요. 뭔가 지도자는 있어야 된다. 하지만 신분 체제를 없애자. 그게 허균의 사상이에요. 그 허균의 사상이 여실히 잘 나타난 작품이 바로 홍길동전. 그렇다가 이제 왜 이게 잘 나오냐면, 서양의 문예사조에 보면 리얼리즘이라고 있어. 리얼리즘. 사실주의. 우리말로는 우리나라 현대소설, 현재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고 있는 현대소설의 7, 80%가 사실주의 작품이에요.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원래 사실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도 사실주의가 있죠. 그림의 사실주의가 뭐예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거. 최근 한 몇 년 전에 극사실주의라는 게 있어서, 극사실주의. 사진 똑같은 거를 사진을 찍어놓고 한쪽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두 개를 갖다 놓고 찾으라고 그래. 어느 쪽이 사진이냐. 나도 찍어봤어. 이게 사진이야 하고 찍었더니 그게 그림이래. 10명 중에 8명이 사진이라고 한 게 다 그림이야. 그러니까 사진보다 더 사진처럼 그려놔, 그림을. 그게 이제 극사실주의. 근데 사실주의는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게 사실주의. 우리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문학의 사실주의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그럼 사실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세계적인 작품이 바로 멜빌의 백경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백경. 우리 공시에는 안 나와. 그냥 그런 작품이 있어. 나중에 한번 찾아서 줄거리라도 읽어보세요. 뭐냐면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옛날에 손으로 순전히 수작업으로 고래를 사냥하는, 포경하는 그 모습을 그려낸 작품인데, 이 멜빌의 백경이라는 작품을 읽어보면요, 정말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아. 너무 묘사가 뛰어나. 그냥 소설만 읽어봐도 머릿속에서 막 장면이 막 떠올라, 이렇게. 근데 있는 그대로 이렇게 묘사하는 게 사실주의인데, 우리나라에 사실주의가 들어온 게 1930년대예요. 우리나라에 사실주의가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시기야, 그때가? 일제강점기야.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 그대로. 근데 그려내는 족족 밝은 모습이 나와, 어두운 모습이 나와. 그렇죠? 어두운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작가는 소설을 통해서 그 사회의 어두운 모습, 있는 대로 그려내니까 그 어두운 모습만 그려내. 작가가 판단하는 건 아니야. 이 상황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려내기만 해. 그럼 누가 판단을 해? 그거를 독자가 판단을 해.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에요. 그게 사실주의 작품이에요. 바로 일제강점기 당시에 도시 최하층 노동자의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려냈잖아, 그죠? 근데 결국은 불행한 삶의 모습이지.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모순이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나라의 근현대사가 지금까지도 밝고 어두워. 우리 청년들의, 이 취준생 청년들의 이 모습을 그려내는 작품을 하나 썼다고 쳐봐. 그것도 사실주의야. 있는 대로 썼어요. 그죠? 지금 그 소설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무슨 생각할까? 아,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사실주의 소설이야. 그죠? 그로부터 일제강점기로부터 6.25 전쟁 빵 터지지요. 이승만 독재정권 다음에 4.19 뻥 터지지요. 5.16 뻥 터지지요. 박정희 군사 독재정권 그 뒤에 좀 민주화가 되나 싶었더니 전두환 노태우 들어가지요.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사회는 밝은 사회가 아니라 어두운 사회였어. 문학가들이 그 어두운 사회를 묘사를 해요. 있는 그대로 그냥. 그러면 그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니까 뭐가 자꾸 묘사가 돼? 사회에 담겨져 있는 어두운 면, 사회의 모순, 이런 게 묘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실주의는, 리얼리즘은 비판 문학이 비판 문학. 쉽게 말하면 민중저항시라고 시 배웠지. 민중저항시 그거와 비슷한 그런 유로가.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소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현대소설의 10편 중에 7편은 이 사실주의. 그러면 그런 사회의 어두운 면이, 사회적 모순이 왜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 바로 이 사회의 체제가, 이 사회 구조가 잘못돼서 생긴 거야. 벌써부터 민주화를 했어야 되는데 민주화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독립된 나라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딴 나라한테 나라를 뺏겨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갈등을 하고 많아요. 이런 갈등들이. 그래서 흔히 이 갈등으로 나오는 작품들이 갈등 중심적인 소설들이 많이 돼요. 자, 봅시다. 거기 개인 내면의 갈등에서 이상의 날개, 오상원의 위에는 읽어보시고 꼭 다음에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에서 김유정의 동백꽃, 김유정 작품은 꼭 다 읽어봐야지. 다음에 개인과 사회 갈등에서 최만식의 레디메이드, 이거는 뭐 그냥 됐고, 김정한의 아주 중요한 작가. 김정한이라고 하는 작가는 대표적으로 계층과 계층 간의 갈등을 그리는 작품을 많이 썼어요. 이 양반이. 자, 지금 현재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이 왜 이 사회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문제로 삼는 게 뭡니까? 바로 평등이야, 평등. 그죠? 차별이 없는 사회. 분명히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취임사 때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 지금까지도. 그죠? 뭐 정유라, 그다음에 이번에 조국 딸 등등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계속해서 우리 젊은이들은, 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 조국 장관의 딸 문제가 터졌을 때 서울대생들이 막 일어나 데모하고 막 그러는데, 그 데모하는 서울대생 중에도 그렇게 대학 간 애들이 있어. 분명히 많아요.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이 입시 사정관제 이 문제점. 난 처음 그거 발표할 때부터 저 미친놈들이라고 그랬어. 내가 저게 무슨 입시냐고. 그런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지금 차별이 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 그럼 차별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야? 계급, 그죠? 계층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야. 있는 자와 없는 자, 금수저와 흑수저, 이게 바로 계층 간의 갈등. 그거를 잘 쓴 사람이 이 김정한. 그래서 최근의 화두가 그거잖아 지금. 그렇다면 김정한의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김정한의 사하촌,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 이런 작품들은 꼭 공부해놔야 되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다음에 개인과 운명 간의 갈등.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전통적인 갈등이야. 특히 신화, 옛날 이야기에서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어느 쪽이 꼭 이겨? 사람이 못 이겨. 운명이 이겨, 운명. 예, 우리나라도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우리 한민족, 우리 한국민족의 그 관념, 민족성이 있어요. 무슨주의, 팔자소관주의. 그런 게 있어. 그 팔자소관주의가 나쁜 건 아니야. 그 팔자소관주의 때문에 어떤 정서가 나타나? 체념이라고 하는 정서. 체념은 포기가 아니에요. 체념했어. 그러니까 포기했다는 게 아니야. 인생을 포기했다는 게 아니야. 체념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안 되니까 그거를 좀 억누르고 다른 일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 체념하는 순간 뭐요?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 체념은 포기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 최초로 여러분들 인생에서 체념이라는 걸 해보신 적이 있지요? 언제? 수능 끝나고 그날 밤. 수능 끝나고 그날 밤. 최근에 내가 대전에서 가르치는 고딩들, 고3들 종강을 다 했어. 이제 뭐 내일 모레 11월 10 며칠 날 시험이잖아. 그때 내가 마지막 시간에 그랬어, 애들한테. 너희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체념이라는 걸, 시에서 배웠던 체념이라는 걸 이제 할 것이다. 그게 뭔지 이제 그때 느낄 것이다. 그래서 그날 밤에 체념을 해서 대학 못 갔어요? 다 또 성적 맞춰 다 대학 가잖아, 그죠? 포기한 거 아니잖아. 근데 체념은 내가 정리를 하는 거야. 정리를. 체념이 없이는 우리 한국 사람이 버티지를 못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차별을 받는 우리는 다 대부분 여기 다 흑수저잖아. 나를 비롯해서, 그죠? 그 흑수저들이 체념이라는 게 없으면 살아갈 도리가 없어. 부딪히면 깨져. 우리가 일단은 지금은, 그죠? 그냥 깨질 때까지 계속 부딪혀? 저쪽이? 아니, 그러지 마세요. 제발. 우리가 깨져. 여러분들이 깨진다고. 그럼 선생님 저 공무원 시험 보지 말라. 아니 그건 봐야지. 그건 도전이지 깨지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그래서 그 어느 나라나 운명과 개인과 운명 간의 갈등을 그리는 작품들을 보면요. 누가 이긴다고? 운명이 이겨요. 팔자소환. 뭐 초상집 가면 꼭 돌아가신 망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 서로. 불쌍하다. 참 안 됐다. 뭐 하다가 나중에 결론이 뭐예요? 다 뭐지 팔자지 뭐 운명이지 뭐 어떡할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렇게 가. 한국 사람이 그래요. 그냥 그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 운명에 순응을 한다. 순응. 저도 여러분들만 할 때는 운명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내가 만드는 거야 하고 살았어.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바뀌더라고요. 정말 운명이라는 게 있구나. 근데 이제 오랜 세월 이제 살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때 구비마다 뭔가 큰 힘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 인생을 좌우한 것 같아. 지금 나는 약간 운명론자가 돼버렸어. 이제는 나이 먹었다는 증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김동리의 영마 대표적인 작품이죠. 스토리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이 영마에 나오는 주인공 성기는 아버지도 영마살이 있는 사람, 할아버지도 영마살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의 명리학 사주 뭐 보는 거 있잖아. 그 보러 가면은 그 사람들이 명리학을 한 사람들이 그래. 사람은 무슨 뭐 몇 개의 그 무슨 좋은 성질과 몇 개의 나쁜 성질을 타고난데 그때 좋은 성질이 나쁜 성질보다 많으면 그 사람이 인생이 편안하고 나쁜 성질이 좋은 성질보다 많으면 그 사람 인생이 좀 불편하고 나쁜 성질은 하나도 없고 좋은 성질만 3개가 보였으면 그 사람은 정말 잘 될 사람이고 그래서 그 나쁜 성질을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해? 살기라고 해. 살기. 역마 살기, 살기, 살기. 예전에 여자한테 가장 안 좋았던 살기가 바로 도화살이었어요. 도화살. 도화살이 끼면 뭐가 된다고? 기생이 된다고. 그랬었어. 근데 지금은요, 도화살이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그게. 뭐가 된다고? 연예인이 된다고. 연예인이 된다.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살기였던 게 지금 오히려 좋은 성질로 바뀐 게 있잖아. 그게 바로 도화살이에요. 역마살도 내가 보기엔 현대적으로 본다면 아니 그 여행 작가들 있잖아요. 나 제일 부러워. 전 세계적으로 막 세계 일주하고 여행 다니면서 글 써가지고 먹고 살고 여행도 다녀.
내가 그거 해보고 싶은데 나는 그 재주가 없어. 그게 뭐야? 진짜 역마살 든 사람들 아니야, 그죠? 역마살도 이제는 세계화 시대에서, 글로벌 시대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데 그 역마의 성기한테 누가 나타나? 할아버지가 나타나. 할아버지가 나타나는데 누굴 데리고 와? 성기의 배다른 이모. 성기의 어머니 옥화인가? 그 옥화의 배다른 자매지, 그러니까. 그래도 하여튼 간에 핏줄이야, 핏줄. 나타나는데 그 이름이 개화인데 그 성기가 그 배다른 이모와 사랑에 빠져. 아주 미쳐요. 한참 사랑에 빠졌는데, 그때서 가서야 옥화가, 성기 어머니가 그 최장수 영감, 할아버지를 자기 아버지인 걸 이제 알아봐. 둘이 얘기를 하다가, 맞다, 너 내 딸이다. 아버지, 그럼 제가 누구예요? 쟤도 내 딸이야. 미치는 거지, 아주. 결국은 그 사실을 알게 돼. 개화하고 성기가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두 사람이 알게 돼가지고, 안 되겠다, 쟤네들 떼어놔야지. 떼어놓을 수 있는 방법은 그 할아버지가 다시 개화를 데리고 떠나는 방법밖에 없어. 그때 개화가 마지막으로 성기 앞에서 오빠라고 불렀기. 사랑하는 남자 딱 오빠잖아, 지금도. 오빠, 편히 계시오. 오빠, 편히 계시오. 3번에 3번. 그때 성기가 한마디를 해줬어야 돼. 너 가지 마. 네가 아무리 내 배달한 이모래도 너랑 나랑은 운명이야. 가지 마. 했어야 되는데 성기도 그 사실을 알고 결국은 말을 못하죠. 그리고 개화는 그렇게 떠나가고, 성기는 어떻게 해서든 그 역마살을 피해서 이쁜 각시 만나서 토끼 같은 자식들 낳고 한 자리에 정착해서 살고 싶었는데 결국은 성기도 어떻게 옆판 하나 들고 멀리 떠나는, 결국 역마살한테 지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재밌잖아요, 소설. 안 재밌어요? 안 재밌지. 시험 봐야 되는 거니까. 다음에 또 이 우리나라 현대소설 중에 이 갈등이 있는 게 바로 김동인의 뱃따라기. 김동인의 뱃따라기라는 소설은요,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이기도 하면서 이게 액자식 구성 작품이라 또 시험 문제 잘 나와. 김동인의 뱃따라기. 자, 기타의 갈등 구조 읽어보세요. 넘어갑니다. 배경에 원래 소설 구성의 3요소,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소설 구성의 3요소 그러면 뭐 했어? 사건, 인물, 배경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근데 지금 나는 소설의 삼총사를 어떻게 해? 배경을 뺐죠? 배경이 중요하긴 해. 근데 문제는 배경이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 공시생들한테는 배경이 별로 중요한 게, 우리는 시험 문제 나와야 중요한 거잖아. 배경이 중요하긴 한데,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 대신 여러분들 소설을 읽을 때 제일 첫 번째 파악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상황 파악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뭐예요? 시대적 배경, 공간적 배경. 이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배경이 이 안에 있는 거.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올 뿐이지, 요놈이. 소설을 파악하는 데는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에 문체 역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저 선생님 수업을 왜 저렇게 하니? 굳이 이거 갖고 내가 시간 보낼 여력이 없어. 읽어보세요. 자, 다음에 어조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는데 거기 보면은 김유정, 봄봄, 동백꽃,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최만식의 태평전하는 꼭 읽어야 되는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김유정, 전에 설명했잖아. 김유정 씨가 바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조선 후기 문학 정신인 해학을 계승한 작가고, 다음에 최만식 선생이 풍자를 계승한 작가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죠.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오는 시점이에요, 시점. 대신 꼭 내가 읽어보라고 한 건 한 번은 정독을 해야 돼, 한 번은. 그리고 외우는 건 아니고 이해를 해, 이해.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가, 무슨 말인가, 그럼 꼭 질문하세요. 어차피 문학 문제는 이론 문제가 나오는 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시에서만 한 문제씩 나와, 최근에는.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요, 별 정말 꼴 같지 않은 문제 많이 나왔었어. 심지어 이런 것도 나왔어요. 향가 중에
향가 중에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향가 그래놓고 3개는 팔구체 향가, 하나는 칠구체 향가. 제목만 그냥 향가 제목만 나와 이렇게. 그러면 뭐 어떤 제목을 어떤 향가가 팔구체인지 어떤 향가가 십구체인지를 알아야 돼. 제목만 보고. 그거 풀겠어 지금? 그런 문제 내주면? 근데 지금 그런 문제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작품이 나오고 작품에 대해서 해석하라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게끔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암기한 대로 푸는 문제가 나온 건 이제 많이 지나갔어, 시절이. 자, 시점. 제가 소설을 수업할 때 다른 용어는 영어를 잘 안 쓰는데 이 시점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내가 영어를 일부 써요. 왜? 영어가 훨씬 더 이게 개념 해석이 이해하기가 쉬워. 시점을 영어로 point of view라고 그러는데 요거 영어 갖고 해석을 해보자고. view 뜻이 뭐예요? view 본다예요. 본다. 그죠? 보는 거. 포인트. 여러분들 여행 가면은 저 바닷가 같은 데 보면은 뭐 조망이 좋은 곳, 사진 찍기 좋은 곳 그래놓고 영어로 뷰 포인트라고 써 있어, 그죠? 그러니까 보는 자리, 보는 지점, 보는 위치 이런 뜻이야. 누가 중요한 건 누가요? 누가? 서술자가. 즉 서술자가 어디에 있냐요? 서술자의 위치. 서술자가 어디에서 보고 있냐요? 서술자의 위치를 따지는 거예요, 시점으로. 그래서 시점 그러면 생각나야 되는 말 뭐예요? 서술자의 위치. 실제 여러분들 소설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와. 다음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은 또는 서술상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 그 문제 나왔을 때, 즉 소설의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시점하고 말하기, 보여주기 이것만 따질 줄 알면 돼. 근데 그 문제가 학생들이 느끼기, 내 얘기를 들었어요. 학생들이 느끼기 어렵대요. 그러니까 나는 선생이다 보니까, 그걸 전공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문제를 보면은 이 문제가 어려운가 쉬운가 이거 하고, 내가 어려운 거 쉬운 거 하고,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쉬운 거 하고 꼭 일치하는 건 아니야. 나는 분명히 이 문제가 어렵고 이 문제가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물어봐. 어떤 게 어렵니? 어떤 게 쉽니? 이렇게 물어봐서 약간의 설문조사를 좀 해. 그래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뭔지 내가 알아야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자, 그때 서술자가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냐? 위치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작품 밖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작품 안에 있으면 몇 인치? 이게 1인치. 작품 밖에 있으면 몇 인치? 요게 3인치. 즉 서술자가 작품 안에서 등장인물로 등장을 해. 그때 서술자는 뭐로 나타나? 항상 나로 나타나. 즉 작품을 읽었더니 나라고 하는 인칭대명사가 보여. 작품 안에. 무조건 몇 인칭? 1인칭. 안 보여. 3인칭. 즉 서술자가 작품 안에서 하나의 등장인물이 돼서 작품 안에 있는 다른 등장인물을 보고 있으면 이거지. 서술자가 작품 바깥에서 바깥에 작품 안에 등장인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3인칭. 혼너뷰. 서술자 위치까지. 그때 내가, 서술자 내가 내 얘기를 해.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누가 주인공? 서술자가 주인공. 다음에 서술자 나가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를 해. 나는 그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즉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야. 1인칭 관찰자 시점. 다음에
서술자가 작품 안에 등장을 안 해. 내가 없어, 작품 안에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내가 등장인물을 조종할 수 있냐, 없냐. 내가 이 등장인물들을, 작품 바깥에서 이 등장인물들을 내가 조종할 수 있냐, 없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등장인물들이. 그런 경우도 있고, 나는 몰라, 쟤를 잘. 조종이 안 돼. 지들 마음대로 해. 지들 멋대로 움직여. 이런 경우하고, 여기 있는 등장인물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 또, 얘네들이 무슨 생각하나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이 말 속에 답이 있어. 전지. 모든 걸 다 안다. 이런 뜻이야. 뭘 모든 걸 다 알아? 등장인물에 대해서 다 안다. 즉, 서술자가 전지전능한 하나님. 기독교인들은 내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내가 알아서 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이 시켜서 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손흥민이가 골 넣으면 기도하든가? 누군가가 예전에 박주영이었던가? 골 넣으면 꼭 이렇게 축구선수가, 기도하는 축구선수가 있어요. 왜 기도를 할까? 내가 넣은 골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넣게 해주신 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로 서술자가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 그래서 서술자가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끔찍해, 그죠? 어떤 사람이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보고 다 안 되면 그거 얼마나 끔찍해요, 그거. 그 정도로 감시를 받는다면. 근데 바로 그런 게 바로 전지적 작가입니다. 그런데 3인칭 관찰사 시점은 뭐예요? 서술자는 등장인물을 볼 수밖에 없어. 딴 거 하나도 몰라. 얘네들이 하자는 대로만 해. 내가 무슨 통제를 못해. 이건 통제가 가능해. 그래서 3인칭 관찰자 시점. 여기 봐, 여기 봐. 자, 그때 비슷한 거, 성격이 비슷한 거는 얘네들끼리 성격이 비슷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성격이 비슷해? 이렇게 비슷해. 이렇게 비슷하고. 왜? 주인공이 1인칭 주인공.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나는 나를 알아 몰라. 나를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그러면 1인칭 주인공을 하여튼 있는 대로, 소설 속에 있는 대로 다 깔아놔. 그게 뭐야?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 내가 다 알잖아, 그지? 그래서 성격상 요렇게 비슷해. 내가 작품 안에 있던, 바깥에 있던 등장인물에 대해서 몰라. 뭘 통제할 수가 없어. 뭐요? 관찰자. 요렇게 비슷해요. 요거 비슷한 거, 요거 좀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봅시다. 이제 시점. 시점, 화자의 위치, 좀 설명했고, 시점의 분류 기준,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서 1인칭과 3인칭으로 나뉘고, 서술자의 태도에 따라서, 요거냐, 이렇게 나뉘는 거야. 자, 시점의 종류, 1인칭 주인공 시점. 인물과 독자와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움. 4번 보세요. 리얼. 그럼 나머지 거는 읽어보면 다 이해가 갈 만한 것들이야. 왜? 1인칭 주인공 시점 소설을 읽으면 특히 어떤 느낌이 드냐? 그 이야기가 실화처럼 느껴져. 그런데 실은 다 픽션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여학생한테 이건 내가 겪은 일이야 그러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이 여학생은 내 말을 믿을 확률이 높아. 근데 이건 내가 겪은 일이 아니라 제가 겪은 일이래, 누가 겪은 일이래 그러고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와. 그럼 얘가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 신빙성은 조금 떨어져. 그거에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기 네 작품, 이상의 날개, 김주영, 봄봄, 동백꽃, 만세전 다 읽어요. 계속해서 중요한 작품들이 겹쳐요. 계속 이렇게. 다음에 1인칭 관찰자 시점. 읽어보셔.
윤홍길의 장마. 아, 이거 무지하게 유명한 작품이죠. 중요한 작품이죠. 윤홍길의 장마. 금년에도 한 직렬에서 나왔어요, 이거. 다음에 화랑의 후예. 다음에 현진건의 빈처 고향. 윤홍길의 장마 또 있네.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유명한 작품이죠, 이것도. 예전에 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교행직에서 잘 나왔었던 작품인데, 지금 이제 교행직이 지방직하고 합쳐져가지고 올해부터 따로 이제 시험을 만들지 않고 지방직 문제로 같이 보죠. 근데 학생들이 그래, 교행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선생님 참 다행이에요. 왜? 그랬더니 지방직이랑 문제가 똑같아져가지고 문제가 쉬워졌대. 옛날 교행직 문제가 어려웠거든. 아니, 그 불행한 거야. 그게 니들이 지금. 쉬우면 너만 쉽니? 그렇잖아요. 그지? 어려우면 너만 어렵니? 차라리 공부를 조금 정상적으로 하는 학생들한테는 문제가 좀 어려운 게 좋아. 그래야 공부 안 한 놈하고 나하고 차이가 나서 변별력이 있지. 문제가 쉬우면 나같이 공부 열심히 한 놈이나 공부 안 한 놈이나 똑같잖아. 그죠? 그렇다고 또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돼. 그러고 안 할 수도 없고. 자, 다음에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거기 보면은 두 번째 줄에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생각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선택지에 객관적 이런 단어가 나왔어. 그럼 몇 인칭 시점 설명하는 거야?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소설이 나왔는데 선택지에 객관적 이런 단어가 나왔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이범선의 오발탄, 이문열의 금시조, 염상섭의 두파산,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김만중의 구운몽 3대, 다음에 태평천하, 메밀꽃 필 무렵, 운수 좋은 날, 삼포 가는 길 등은 중요한 작품들이죠. 그래서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서술자가 개입을 못해. 관찰만 해. 그죠? 자, 1인칭 관찰자만 해도 개입을 할 수가 있어. 왜? 내가 그 작품 안에 있으니까. 근데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절대 개입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3인칭 관찰자 시점은요, 단편 소설이 많아요. 짧은 소설들. 주로 이제 장편 쪽으로 가게 되면 무슨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고대 소설은, 조선시대 말까지 있었던 고전소설, 우리나라의 모든 고전소설은 100% 전지적 작가 시점. 여러분들한테 소설을 한 편씩 써와라 라고 숙제를 주면 안 되겠지, 그지? 써오지도 않겠지만. 하여튼 숙제를 줬어. 써와라. 썼어, 진짜. 주로 소설을 처음 써보는 사람들이 소설을 쓰게 되면 많이 쓰는 시점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면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왜? 편하거든, 그게. 이게 관찰자 시점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 관찰자 시점이 쓰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는 뭐도 힘들다? 읽기도 힘들어. 자, 여러분들 내가 아까 얘기했지. 어디 갔어? 극본. 희곡과 시나리오는 소설을 100% 보여주기로 쓴 거라고 생각해라. 희곡과 시나리오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주 순수한 3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그게. 서술자도 안 들어가 있죠? 걔네들 말하는 것만 쭉 있잖아, 그죠? 3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그때 이제 소설의 서술 방식은 두 종류가 있어. 거리가 뭐네. 이 거리는 심리적인 거리를 따지는 거야. 뭐 줄자로 재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랑 심리적으로 가깝다. 뭐 이런 거. 요 거리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이거 외워. 그게 제일 쉬워. 내가 한참을 이걸 갖고 설명을 예전에 해줬더니 학생들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그냥 나는 그래, 외워. 근데 외우는데 되게 쉬워요. 보세요. 작가와 독자, 작가와 작중인물, 작중인물과 독자 사이의 거리를 따지는데 2번 서술자, 대상, 독자의 관계에서 대상을 중심으로 볼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서술자가 곧 주인공이죠.
그죠? 이때 대상은 주인공이야. 그러면 서술자와 주인공 대상이 일치하죠. 가깝지요. 그래서 뭐요? 서술자와 주인공 대상 사이의 거리감은 뭐가 제일 가까워? 얘가 제일 가까워. 그 다음에 어떤 순이야? 이 순이야. 요거. 그래서 이게 비슷하다고 했잖아. 네, 서술자와 대상을 다시 말해서 주인공이야. 그럼 서술자가 주인공인 건 뭐요? 얘잖아, 얘. 그럼 서술자와 주인공 사이의 거리감은 얘가 제일 가까워. 그럼 제일 먼 쪽은 어디야? 순서가 이렇게 돼, 이렇게. 자, 이번엔 거꾸로 3번. 독자의 입장에서 서술자가 아니라 독자와 대상 간의 거리. 독자와 대상 간의 거리는 어떻게 가? 여기가 제일 가까워. 거꾸로. 그리고 이렇게 가. 다시 서술자와 대상이 뭐라고 했어? 주인공. 서술자가 주인공의 시점이 몇 인칭? 1인칭 주인공. 그럼 어떻게 가? 화살표가 이렇게 간다고. 근데 이번엔 서술자 대신에 뭐가 들어가서? 독자와 대상이 들어가서 독자와 대상이 들어가면 어떻게 가? 거꾸로 간다고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외우는 게 빨라. 그거 따지고 앉아있는 것보다. 외우세요 그냥. 그리고 이걸 외워놓으면 요놈하고 성격이 비슷하다. 요놈하고 성격이 비슷하다도 머릿속에 들어가잖아. 같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고민하지 말라고. 외운 대로 풀면 돼 그냥. 이거를 안 외워놓으니까 학생들이 따져야 돼 이거를. 근데 문제는 뭐야? 따질 줄을 모르니까 시험장에서 따져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따지는 법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해 학생들이. 그리고 그걸 못하러 내가 그랬잖아. 암기에서 빨리 공부가 될 수 있는 건 암기를 해라. 그게 시간상으로 유리해. 수업을 해봤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빨라요. 따지는 것보다. 자, 다음에 서술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서술 방식은 다음번에 하고 집에 가셔가지고 시간상으로 좀 그렇기 때문에 소설 방식 하려면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수업을 해야 돼. 20-30분은. 89쪽의 소설의 주제 읽어보세요. 뭐 그렇게 내가 꼭 설명을 해야 될 만한 건 아니야. 거기서 보면은 89쪽에서 3번에 보면은 박지원의 호질 금년 기출문제 박지원 소설이 많이 나왔어요. 내가 수업 시간마다 지난 봄수업부터 지난 해서부터 계속 박지원, 정약용 이 사람들 글은 무조건 체크해서 공부해라 그랬죠. 금년에 박지원의 글이 12개 직렬 중에 4개 직렬인가 해서 나왔어. 많이 나왔어요. 다음에 태평천안 아까 얘기했었고 삼포 가는 길도 아까 얘기했고 하근찬의 순환이 돼. 이 작품도 중요하죠. 이따 가서 소설론 정리할 적에 정리가 될 겁니다. 넘어가서 소설의 갈래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현대소설의 갈래를 파악하는 법은 소설을 읽으면서 이 작품이 인물 중심인지 사건 중심인지 갈등 중심인지 이거 갖고 파악을 하고, 다음에 고대소설은 여기 나오네요. 고대소설 뭐 가정소설, 사시남정기. 가정소설은 뭐야? 가정 내 이야기를 그린 거, 식구들 이야기 그린 거. 다음에 몽자류소설은 이제 꿈이야기. 사회소설 홍길동전, 허생전, 양반전 이렇게 구분했죠. 그 위에 문예사조에 따른 분류, 현대소설의 문예사조에 따른 분류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한 번씩만 읽어보고 외우지 않아도 돼. 요즘에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와. 이 문학 이론 묻는 문제가 안 나오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고대소설의 관리는 도움이 좀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런 쪽에 속하는 거 알아두면 좀 도움이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어휘. 서사문학, 소설이나 희곡 문제에서는 특히 고전소설이 나오면 고어를 묻는 문제. 다음에 김유정이나 또는 이효석 같은 사투리를 많이 심하게 쓰는 소설가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나오면은 토속어, 사투리의 의미를 묻는 문제. 다음에 또 현대소설에서 순우리말이 많이 나와요. 사투리도 순우리말이잖아. 부유어.
그래서 순 우리말을 묻는 문제에서 이 소설 문제는요, 어휘 문제를 담고서 같이 잘 내. 어휘 문제를. 그리고, 그 작품마다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소재가 있어. 예를 들어서 윤홍길의 장마, 그럼 장마 자체가 소재잖아. 지구적인 소재, 그죠? 그럼 그 장마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뭐냐? 이게 그 소재, 대표적인 소재, 상징적 의미를 묻는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소설 문제는 어휘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소설을 읽다가 혹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꼭 찾으세요. 뜻을. 그 메밀꽃 핀물에도 나오고, 다음에 동맥꽃에서 나와. 짜장. 짜장이라는 단어가 나와. 먹는 짜장이 아니야. 배고픈데 죄송합니다만, 이때 짜장은 부사로서 정말로, 진짜로 이런 뜻이에요. 그런 강원도 사투리가 있어요. 그게 몇 번 나왔어요, 우리 공시에. 그 단어 뜻 묻는 문제가. 다음 시간에 말하기 보여주기 요거 설명을 하고, 내일 시작하자마자 말하기 보여주기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소설론 설명을 하고, 그리고서부터는 현대시서부터 쭉 문제를 풀 테니까, 현대시는 내일까지 풀어오시고, 소설 문제, 시 문제는 내일까지 풀어오시고, 소설 문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됐죠?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